자, 이제 뭐 약간 바깥에 좀 시끄럽습니다. 예. 그 우리 교재는 362페이지를 달리고 있죠. 지금 이제 집행법이 사실 좀 생각을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쪽 반복권 실행할 때도 판례가 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번을 보면 이제 전세권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권자. 지금 이제 우리가 전세권자가 경매를 넣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전세권자도 임의원을 넣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전세권은 우리가 법에서 배웠듯이 그 전세금 반환을 위한 인도와 전세권 등기를 말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행이죠. 그래서 내가 전세 보증금을 받으려면은 전세권 등기 말소까지가 동시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전세권자가 경매를 넣을 때는 이 목적물의 인도와 말소 등기했다는 서류를 이행을 제공해라. 이게 일반 임대차와 다릅니다. 전세권자가 이렇게 이행을 제공하지 않느냐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실무는요, 실제 뭐 집을 비워주면 안 되니까 실무는 이행 제공했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이고요. 거기 이제 비교해 보면요, 우리가 이제 전세권에 대해서 우리가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저당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열악한 분위기인데, 내가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고 어떤 경우는요, 집주인한테 전세권 등기 말고 내가 2억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를 해달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 저당권 등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도 그러냐, 나갈 때 이것도 동시행이냐? 그런데 보세요, 여기 전세권을 담보해서 저당권 등기를 할 때는 이 저당권 등기는 동시행이 아니죠. 이때는 동시행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음 페이지 따라서 어디 있냐면 그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그 화살표 치셔가지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러한 저당권의 채권은 보세요. 사실 등기부에는 저당권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전세금 반환 채권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세권이 아니고 이제 보통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당권 설정으로 합의합니다. 그랬을 때는 이때는 우리가 그죠? 선이행 먼저 돈을 전세 보조금을 선이행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판례를 보시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건 뒤에 이건 이제 일부 전세인데 나중에 보죠. 이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에 후순위 저당권자도 얼마든지 경매를 넣을 수 있죠. 꼭 1번만 넣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선순위가 안 넣고 있다면 후순위 저당권자도 스스로 경매 신청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 후순위 저당권이 이제 경매를 넣어서 그 물건이 매각되면 선순위도 함께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후순위 저당권에는 후순위한테는 대항할 수 있더라도 소멸되는 저당권의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이런 얘기죠. 선행하는 1번 저당권이 있고 여기 2번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2번 저당권자가 경매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경매 넣을 때 여기 있는 뭐죠? 여기 얘한테 2번보다는 여기 임차권자, 임차권은 뭐예요? 요 2번 경매 넣을 때 이것도 소멸합니까? 근데 소멸하죠. 왜냐하면 이게 소멸하면서 같이 소멸하니까 얘는 얘보다 앞에 있지만 선순위보다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소멸합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거기 따라서 그 후순위한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라도 소멸되는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된 임차권이기 때문에
그 뒤에 대안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차권도 소멸합니다. 소멸합니다. 이건 다 아는 얘기인데 말로 하면 어려워요, 그죠? 두 번째 이제 5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죠. 그럼 만약에 등기부에 이 저당권 등기됐는데 이 등기부가 이게 말소됐습니다. 말소되고 그죠? 여기 1번 저당권 말소됐습니다. 말소. 그러면 이게 말소된 등기도 우리가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법에는요. 이걸 만약에 이 말소를 원인 없이 즉 어떤 그 실제 돈을 갚은 것이 아니고 서류를 위조해서 이렇게 말소했다. 그럴 때는 이 저당권은 우리 법의 판례는요. 그러한 저당권 등기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살아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때 거기 보세요. 박스에 이렇게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 권리자도 경매를 넣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였죠. 근데 이제 판례가 있는데 보세요. 원인 없이 말소돼서 아직 말소 회복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말소 회복 등기가 안 돼서 배당을 받지 못한 저당권자는 결국에는 뭐죠? 나중에 경매를 할 때 실제 배당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도 내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1번이 맞춰된다면 그 두 번째에 있는 2번 저당권자가 받았다면 이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법니다. 라는 얘기고요. 또 이제 예외로 소유권자가 경매 신청할 수 있죠. 이건 이제 혼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유권과 저당권 혼동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A라는 소유자였다가 지금 여기 1번 저당권으로 B가 있었고요. 2번 저당권자로서 C가 있어요. 그러다가 자 1번 저당권자가 샀어요. 아예 집을. A에서 B로 소유권을 넘깁니다. 그럼 원래는 이렇게 사게 되면은요, B는 소유권자면서 또 뭐예요? 저당권자니까 원래는 소유권과 저당권이 있을 때는 원래 이 저당권은 말소를 해야 마땅해요. 근데 이 경우에는 혼동이지만 물권과 물권간의 혼동이지만 말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혼동의 예외로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샀는데 그래도 돈을 안 줘, 내가 안 주면요, 이 사람은 자기 집을 그냥 경매를 넣어요. 자기 집을 경매를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요게 이제 마치 소유권자가 경매 신청한다라고 됐는데 거기 저당권자가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원래 혼동에 따른 그 저당권 소멸되지만 후순위가 있기 때문에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즉 혼동으로 인해서 제한자가 있을 때는 혼동으로 소멸할 수 없다는 것이 민법 191조 단서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나중에 돈을 안 주면요, 선순위 저당권자가 자기 소유에 대해서 경매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경우죠. 뭐냐면 B가 이제 여기서 돈을 안 주니까 이제 B가 자꾸 돈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소유자가 야 그럼 내가 너한테 소유권 넘겨줄게. 한 6개월만 봐줘. 그래서 이렇게 넘겼습니다. 근데 걔 돈을 안 줘. 그럼 경매 어차피 나는 어차피 이 땅도 필요 없다. 그러면 경매 넣는 거죠. 그 얘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소유자가 하는 경우도 있구나 하는 것들이고요. 물론 이제 밑에 있는 법인, 이건 법인이 이제 국가 땅일 때 그 법무장을 하는 것이고. 자,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제 채무자. 우리가 이제 저당권 등기 같은 거 했을 때는 그 채무자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거기 채무자란 말은 그 실제 돈 빌린 사람, 그죠? 실제 피담보 채무를 빌린 사람이고요. 소유자란 말은 물론 채무자일 수도 있지만 소유자란 말은 그 저당권이 돼 있는 전세권이 돼 있는 그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고 이름과 주소를 이제 씁니다. 그러니까 경매 신청서에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증인의 경우는요. 보증은 이제 보증이든 연대 보증이든 일단 동시에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가 있는데 특히 이 보증인이 주체물을 위해서 우리가 물상 보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더라도 채무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옛날에 이게 저희가 옛날에 고시반에 옛날엔 데모가 맞잖아요. 데모가. 근데 고시반에서 이렇게 특강을 하면 항상 최루가스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또 그게 없으면 또 이렇게 꽹과를 치고 애들이 이제 운동권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냥 맨날 해가지고 싸우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엔 맨 뒤에 갔는데 야, 이 꽹과리 소리는요. 진짜 끝까지 들려. 그죠? 그리고 또 사람이 이게 공부 안 돼, 이게 들으면. 오늘 아주, 나를 잘못 잡았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경매 신청 쓸 때는, 우리가 이제 채무자가 누구냐, 또 이제 소유자가 누구냐, 이걸 따로 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저당권자, 이게 신청인이죠. 신청인이 예컨대 등기보고요. 이제 A란 소유에 대해서 좀 저당권이 누구예요? 저당권이 갑입니다. 그러면 경매 신청인은 이제 갑이죠. 쓰죠? 신청인 쓰고요. 채무자는 예컨대 근데 사실은 이게 채무자가 B예요. 같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실제는 B 아들이 돈을 쓰고 아버지가 담을 정하는 거야. 그때는 채무자는 B고 소유자는 이렇게 A를 쓰죠. 물론 이때 만약에 소유자가 사실은 이게 이제 이런 얘기 보증인인데 이게 보증 쓰는 거지 일종의. 그래서 하여튼 보증이란 말 쓰지 않고 우리는 소유자라고 쓴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쓰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밑에 2번은 뭐냐면 그게 만약에 우리가 보증이더라도 주채무자를 채무자를 쓴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시면 이제 물론 보증인이 보증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하는 경우. 예컨대 이런 얘기죠. 지금 내가 여기서 B가 만약에 A죠. A라는 사람이 만약에 보증 채무를 줍니다. 내가 근데 뭐 아메라 뭐 요새 화장품 대리점 하려면 보통 보통 한 1억 보증을 쓰죠. 그러면 그때 사실 이 사람은 이제 보증을 서야 되는데 이 보증 세는 대신에 자기 소유 물건을 주죠. 이때는 사실은 보증이지만 사실 이 보증이라는 것도 하나 채무죠. 그러니까 이때는 보증 채무이기 때문에 이때는 보증이라는 채무 때문에 이 사람의 지위는 이 사람도 역시 이렇게 채무자가 되는 거죠. 채무자가. 그래서 맨 끝에 보증 채무를 위해서 내가 설정할 때는 그때는 보증인은 채무자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그죠? 보증이 채무자죠. 그죠? 그 밖에 이제 우리가 채무자라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라든지 또 피한정 후견이라든지 피소년물이라든지 이게 소송 지금은 이게 소송 써놓으세요. 지금 이걸 제한능력자 써놓으세요. 제한능력. 지금은 그 제한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능력자인 때는 법정 대리인을 이제 기재를 합니다. 또 네 번째, 채무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상속인으로 표시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설정 후 경매 신청 전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는 상속인으로 채무자, 소유자 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이제 채무도 상속하니까 알 수 있고요. 이거 이제 기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재가 또 뭐가 있을까요? 담보권 표시해야 되죠. 어떤 저당권인지. 그래서 1항의 경매 신청서에 담보권을 특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경매 신청할 때는 등기부 등본을 넣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변제로 인해서 내가 저당권을 이전받았거나 또는 공동 저당을 해서 차순위가 저당권을 이전받았다면 그때는 대의변제했다는 사실, 나는 차순위다라는 것에 대한 등기부등본하고 배당표 등본을 내게 되는 것이죠. 이 항에 물론 이제 등기가 없어도 법률상 당연히 우리가 어제 배웠던 담보권을 이전받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럴 때 그때 또 역시 그러한 담보권 증명이라든지 승계 증명 같은 것들을 첨부합니다. 뭐 중요한 것은 이제 그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실제는 이제 2번이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표시를 기재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가번에 내가 경매 신청할 때 채권을 쓸 거 아닙니까? 보통 주로 대여금이죠, 대여금. 그러면 이제 내가 5천만 원 받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 채권 증명을 해야 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다시 한번요. 피담보 채권이 얼마인지를 쓰는데 그 존재를 증명해야만이 경매 개시가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 존재는 우리가 채무자 소유자로부터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 신청에서 증명이 되는 것이다. 사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우리가 여기 저당권자 근저당이죠. 여기 채권 최고액이라고 들어가죠. 보통 이때 뭐 2억이다. 그러면 이때 K1은요. 경매 신청서를 그냥 넣을 때 그죠? 2억 전부를 쓰면 되죠. 이자하고 써냅니다. 그러면 자기는 실상은 뭐 이 이자를 포함해서 2억까지 받는 거니까 2억 이상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2억까지 받는 것이니까 2억을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때 그냥 원래는 이게 한 1억 5천인데 지금 남은 게 1억 8천이에요. 1억 8천이지만 자 실제는 1억 8천인데 경매 신청할 때 1억 8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2억을 넣습니다. 2억을 넣어요. 왜냐면 그때까지 또 배당기일까지 이자가 또 있으니까 그냥 2억을 넣어버려. 그러면 이게 과연 과다한 게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게 채무자가 A가 있는데 A에 대해서 지금 2억을 놓는데 이게 2억을 넣고 또 사실은 이제 K가 원래 3억을 빌려줬어요. 3억을 빌려줬는데 2억만 설정하고 1억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야. 그죠? 판결문이라든지.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이 이 2억 플러스 3억을 넣을 수 있느냐, 즉 채권 최고액만큼 받을 수 있느냐 그거죠. 그것은 만약에 지금 우리 판례는 이 사람이 이 저당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자기가 2억이지만 그 받을 금액이 더 있다면 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물상 보증이라면요. 그러면 2억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실 거예요. 특히 우리가 보시면요. 그 박스에 있는 거 볼까요? 왼쪽에. 먼저 이제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의 차이점이죠.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무상은 다 오른쪽에는 근저당인데 이제 공부할 때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왼쪽에 보시면 그 민법 360조에 보면 저당권에 대해서는 지연 배상이 있지 않습니까? 지연 배상이 원본의 이행기부터 1년까지만 지연 배상을 못 받습니다. 1년분만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한은 그 저당권에 뭐 후순위가 있거나 전세권자가 있거나 뭐 임차권자가 있거나 이렇게 배당 요건자 있을 때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더라인에 친 것처럼 채권자하고 채무자 겸 설정자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후순위가 없다면 채권자는 경매 신청을 할 때 원금과 이자의 전액, 그죠? 전액을 써서 해도 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근저당권. 자, 근저당권은 이런 말이에요. 근저당권은 일단 근저당권은 물론 여기도 원금이 있고 이자가 있고 지원세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무리 많더라도 등기부에 있는 채권 최고의 한도만큼만 경매를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경매를 신청할 때 우리가 원금 얼마, 이자 얼마, 지원세라고 써서 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똑같아요.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똑같아서 그 뒤에 후순위자가 아무도 없어. 그러면 채권 최고액이 2억이더라도 그걸 초과하는 채권도 채권자니까 얼마든지 전액을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순위가 있다면 못 쓰지만 그 전액을 쓸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밑에 판례에 보듯이 특히 그러면 우리 채권의 종류와 뭐 대여금 얼마, 총금액 5천만 이렇게 쓰겠죠. 쓰는데 그때 그 존재를 증명해야 됩니까? 하시는데 우리 판례는 피담보 채권 존재. 한마디로 경매를 신청할 때는요. 경매 신청할 때는 거기 이 뭐 설정 계약서, 뭐 차용증 같은 거 그런 피담보 채권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례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에 의해서 등기부 등본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실제 돈이 얼마 줬는지는 경매 신청을 받는 그 담당자 쪽에서는 심사권이 없어요. 채권이 얼마냐라는 심사권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배당 가서 받기 때문에 거기 피담보 채권의 증명이 없다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물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피담보 채권이 이제 만약에 5천만 원이다 이거예요. 근데 일부가 갚았습니다. 그런데 4,900만 원 갚았어. 그러면 나머지가 조금이라도 있더라면요. 저당권은 불가분이니까 그 나머지 가지고 저당권에 대한 물건에 대해서 전체를 경매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변제를 일부 해서 갚았더라도 우리가 갚았더라도 그냥 5천만 원 전액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더라도 법원에서는 그것을 각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여기서 2억인데 실제 1억 받았어. 그렇더라도 2억을 청구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중에 청구유소나 또 어떤 소송 배당유소라든지 그때가 다투는 것이지 그것만 가지고는 각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채무자가 다른 여러 개 저당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채무자가 뭐 큰아들, 작은아들, 딸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채무자별로 딸한테는 2천만 원, 아들한테는 5천만 원 이렇게 그 금액을 써서 내란 것이고요. 또 이때 표시 방법은 실제는 원금하고 이자까지 써서 합계액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실상은 이제 2번처럼 실상은 원금이 얼마 그리고 완제할 때까지 이자 20% 이렇게 씁니다. 실무는 그 두 번째 스타일이고요. 물론 이제 저당권은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도래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제 그렇지만 보통 금융권은 특이하게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얼마를 안 내면은 몇 달치 안 내면 기한이익 상실로 박아서 저당권을 실행했다라고 쓰면 되는 것이고요. 그럼 만약에 이행기 내가 돈을 제때 갚았는데 예를 들면 두 번을 연체하면은 경매를 그때 했습니다. 또는 뭐 12월 말일 날에 변제기야. 근데 이행기가 돌아가기 전에 그 담당 직원이 경매를 놓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경매에 넣은 것은 부적법하다 해서 만약에 그때 증거를 내서 이행기 도래 전에 그죠? 밝혀진다면 그때는 각하합니다. 그렇지만 실무상은 이행기 도래 전에 경매를 놓더라도 이걸 각하를 보통 안 하고요. 근데 이건 아예 밝혀진 경우죠. 밝혀진 경우입니다. 다만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보통 그 피담보 채권을 쓰면서 이행기가 언제다라고 씁니다. 그죠? 그래서 쓰는데 실상은 언더라인에 피담보 채권 즉
어떤 계약서 같은 거에 대해서 입증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계약서가 없으니까 이행지체에 대한 입증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경매는 그냥 넣고 보는 거예요. 별도로 그 이행지체가 있는지 채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매 신청할 때는 심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듯이 그 피담보 채권의 편제 범위는 자 1번에 채무자가 저당권자일 때, 이 채무자가 저당권자일 때는요, 그 첫째 줄에 그 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초과하더라도 다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는 다 갚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2번에 있는 채무자가 아닌 그 물상보증인은 자기가 그 최고액만큼 된 것이니까 채권 최고액만 갚으면 땡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물건을 산 사람, 그 저당권을 안고 산 사람 제암취자도 당연히 등기부에 있는 채권 최고액만 갚으면 땡이지. 그 이상은 그건 채무자하고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1번의 채무자는 전액을 다 갚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고민이 있는 것이겠죠. 자 이제 다번에 그러면 우리가 저당권의 경우에는 특히 근저당권은 이게 등기부에는 2억이지만 이게 빵인지 2억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여기 최후에 2억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경매를 신청한 날, 자 경매 신청한 날이 10월 11일입니다. 그러면 10월 10일 현재 1억 9천이다. 그러면요, 이 KY라는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 그날 1억 9천으로 이제 액수가 확정되는 겁니다. 확정돼. 이 확정은요, 나중에 경매를 신청했다가 다시 취하를 해도 이 사람은 1억 9천만 원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여기서 이제 KY라는 은행이 있고요. K2 은행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똑같이 2억이에요. 근데 이제, 자, 10월 10일 날, 후순위인 K2 은행이 10월 10일 날 경매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1억 9천만 원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따라서 이때 후순위자는요, 경매 신청한 사람은 그 경매 신청 시에 바로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요, 이 K1 문제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경매를 안 넣었잖아. 안 넣었으니까 이 사람은요, 현재 2억인데 10월 10일 현재 이 K2가 K1한테 물어보니까 직원 그게 전화해보니까 야, 너 얼마 있냐?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얘가 1억이래, 1억. 그래서 이 집이 사실은 2억 5천밖에 안 되는데 얘가 1억이면 나 받을 게잖아. 그래서 설사 유찰되더라도 받을 것 같아가지고 경매를 놓았어요. 놓았더니 나중에 K1한테 채무자가 왔어. 채무자가 와가지고 돈 좀 필요하다. 그죠? 내가 1억이니까 계약서 2억까지 할 수 있으니까 5천만 더 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K1은행에서 현재 경매가 들어간 상황에서 K1이 얘한테 5천만 원을 줄 수 있을까? 얘가 5천만 원을 줄 수 있을까? 아니면 2억까지 줄 수 있을까? 그럼 되죠. 만약에 얘가 2억까지 줄 수 있다면, 보세요. 1억을 갖다가 대출해줘. 그러면 이 사람은 요 당시에는 1억이었는데 추가로 2억 대출하면 얘는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는 일단 이 K2가 경매 신청할 당시에는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되지만 얘는 언제 되냐면요. 자, 우리가 얘가 확정되는 것은 얘와 달리 선순위는요. 얘가 소멸될 때까지는 등기부 있잖아. 그러니까 언제요? 나중에 이 경매가 돼서 한 6개월 후에 대금 지급이 돼서 그때 들어오면 그때 K1은 말소하거든요. 그때까지는 이 저당권이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대금 지급 시까지는 살아있으니까 얘는 그 안에라도 얼마든지 대출 또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받을 수 있죠. 경매에서.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경매 신청 시가 원칙적으로 확정되지만
후순위 경우에는 선순위에 대한 그 확정은 대금 지급 시까지 확정이 연기돼요. 그래서 보실까요? 따라서 그 우리가 확정 문제 나왔다면 항상 두 가지예요. 경매 신청한 사람의 경우, 경매 신청한 사람의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채권 확정과 변제 돌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건 언제 경매 신청하는 날, 그 경매 신청한 그날 피담보 채권 확정된다. 이것은 이 항에 일단 경매 신청했다가 취하를 하더라도 취하를 해도요 그냥 1억 9천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죠? 물론 각하가 되거나 경매 신청 개시 전에 아예 취하했을 때는 경매 개시 결정 전이니까 한 3일 전이겠죠. 아예 경매 개시 결정도 안 나왔어. 그렇게 빨리 취하했을 때는 물론 확정은 안 됩니다. 문제는 3번이죠. 그러면 경매 신청이 아니고 아까 K1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으로 해서 그 물건이 경매됐을 때는 경매 신청자가 아닌 K1 은행은 매각 대금 완납시가 돼야만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때 확정이 아니고 1억대가 아니고 나중에 이 대금 지급 시 그때 가서 이 채권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금 완납 시의 대금 완납 시설이에요. 그죠? 물론 이제 판례가 이때 경매라는 것은 실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전화했다고 나 경매 신청할 거야 라는 태도에만 가지고는 확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좀 쉬었다가 좀